네, 안녕하십니까.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욘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치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집 안에 답답하게 지내시고 계실 텐데, 그래도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밖에 좀 날씨 풀리면 산책도 하시면서 이 겨울 슬기롭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치매의 이상행동대처법입니다. 치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억력이 나빠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인지기능 저하라고 하는데요. 인지기능 저하 그 내용 안에는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주의 집중력, 언어 기능, 실행 기능, 시각 공간 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행동심리 증상입니다. 행동학적인 이상,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뭐 공격성이 있다거나 충동성, 배회 증상, 섭식장애, 이런 행동학적인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정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우울, 불안, 환청, 망상, 이런 심리적인 증상들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라고 하면은 신경인지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 심리 증상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다 보면은 인지 기능의 저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행동 심리 증상 때문에 힘들어서 요양원에 혹은 시설로 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파국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심리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간추려서 여러분께 약물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로 비약물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국 반응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슨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을 향해 치닫고 가는 파국,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우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좀 별것 아닌 일에 갑자기 벌컥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심한 경우 발길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파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파국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 알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파국 반응은 왜 일어날까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될 때 겁이 나서 걱정이 돼서 이런 파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끄러운 소음이라든지 눈앞에 현란한 뭐 시각적인 자극이 계속해서 비친다든지 아니면 낯선 환경에 놓여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좀 당황을 해서 파국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원인을 제거해 주면 좋겠죠. 소음이 있으면 소음을 좀 줄이고, 시각적인 자극이 많으면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고, 낯선 환경이라 그러면 낯익은 환경으로 좀 환경을 변화시켜 보고, 또 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당할 만한 일로 낮춰주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도와줘서 환자분이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목욕할 때 환자분들이 가끔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목욕 별건 아니잖아요. 그 젊었을 때는 뭐 매일매일 하던 건데 환자분들은 이런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목욕을 할 때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옷을 벗고 아랫도리 벗고 속옷 벗고 또 찬물
뜨거운 물의 온도를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누칠하고 헹구고 또 수건으로 닦고 옷을 다시 입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환자분들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환자분들한테 일을 시키시면은 환자분들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뭐 왼팔을 이쪽으로 내보세요. 그래서 왼팔 이렇게 우도돼서 빼시고, 자, 잘하셨어요. 이번에 오른팔,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 숙이세요. 그리고 우도 다 벗으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환자분들의 옷을 벗겨드리고, 또 온도도 뭐 찬물 더움을 제가 다 맞춰놨어요. 그냥 탕 안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시면 이런 파국 반응을 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목욕을 시키실 때 이런 살 접히는 부분에 욕창이라든지 상처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요. 목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이 옷을 벗는 거니까 좀 창피하거나 수치감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매일 보는 요양보호사지만 조금 껄끄럽고 창피하실 수 있으시니까 또 그러지 않도록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파국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플 때 그렇거든요.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데 치매 환자분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고 짜증나는데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제 파국 반응으로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뭐 발길질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어디가 아픈지 여러분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환자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뭐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뭐 전립선 비대증약, 거기다가 이제 치매약까지 드시니까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속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조금 이제 파국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어떤 약들을 먹고 계신지 한 번쯤 들여다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비약물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물을 먹게 되면, 복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부작용이 생기면 이제 속이 메스꺼릴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좀 진정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이 멍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 약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끝에 쓰는 게, 가장 마무리 단계에서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되도록 맨 끝으로 미루시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행동심리 증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분하게 반복적으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잘 안 되시겠죠. 여러 번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보호자분이 아무래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다 이제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거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매 환자분이 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일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게 100% 다 맞는 건 아닌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파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다가 환자분이 버거워한다, 짜증을 낼 것 같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면 재빨리 개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부담을 지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배회 및 불면증에 대해서 한 번 또 비약물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회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증상이시죠. 치매 환자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배회 증상 때문에 아무래도 목걸이라든지 팔찌, 카드 이런 거를 준비해서 환자분 몸에 지니게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배회 증상은 이제 주로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배회 증상을 없애려면 낮에 좀 운동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피곤해야지 저녁 때 배회 증상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낮에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배회 증상은 낯선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때, 또 새로운 환경,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새로 갈 때, 이럴 때 좀 어색하고 새로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미리 몇 차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집을 이사 갈 때도 가족들이랑 같이 어머니 여기가 새로 저희가 이사할 집이에요. 좋죠? 하면서 몇 차례 와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주간보호센터도 첫날에는 1시간, 둘째 날에는 2시간, 셋째 날에는 3시간, 이렇게 기왕이면 가족과 함께 가셔서 좀 익숙해지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없이 혼자 갑자기 덩그러니 떨어뜨려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적응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이런 배회 증상이 밤에 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불면증 때문에 그렇죠. 불면증은 왜 생기냐면은 원래 나이가 들면요, 몸 안에 생체 시계가 조금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낮잠을 많이 주무세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낮잠을 주무셔서 못 자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낮에 잠을 주무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간다든지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저녁 때 이제 소변 마려워서 소변 때문에 2차례, 3차례 정도 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소변을 보고 오신 다음에 잘 안 주무시게 되는데, 환자분한테 아직 깜깜한 밤이에요, 어머니. 자리 누워서 좀 잠을 청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거실에서 배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소파에 앉아서 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주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억지로 자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환자분이 또 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피곤하면 또 졸음이 오기 때문에 안전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턱이 없게끔 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미등을 켜둬서 화장실 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밤중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넘어져 가지고 다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제 환자분에. 그래서 밤에 잘 때는 특히 창문, 현관, 그 다음에 위험한 가스 밸브 이런 거는 꼭 단속을 하고 환자분이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반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대답을 하다 나중에 짜증을 내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는데 10분 뒤에 또 잊어버리시고 10분 뒤에 또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같은 말을 되풀이 하시는 거거든요.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오기 전날에 불안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내일 몇 시에 내가 병원에 가야 하니 네가 데리러 올 거니?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분명히 내가 2시에 데리러 간다고 말을 했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또 전화를 하시고 또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좀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안심을 시켜드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내일 2시에 제가 찾아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집에 가만히 계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그냥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심시켜 드리는 게 원칙적인 방법이고요. 또 졸졸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불안해서 같은 말을 되하면서 계속 나를 쫓아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세요. 불안하니까 그러시는 거거든요. 어린애랑 똑같으세요. 어린애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하듯이 치매 환자분들도 보호자가 없으면 불안하세요. 그래서 뭐 잠깐 밖에 나갈 때는 메모를 써붙여서 저 2시에 돌아옵니다. 잠깐 집에 계세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잘 보이는 데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이셔도 되고, 만약에 정이 어머니가 그마저도 잊어버린다 그러시면 할 수 없죠. 요양보호사 분께 3시간 부탁을 한다든지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시기 바라고요. 반복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계속 수건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도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주의 집중을 딴 데로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이리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이리 와서 이것 좀 같이 들어요. 어머니 이리 와서 차 한잔 하세요. 이렇게 주의를 좀 변화시켜 주시면 하던 행동을 멈추시고 딴 행동으로 좀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접촉을 이용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을 계속 씻는 분이 간혹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톡톡 이렇게 두들기면 환자분이 얘가 얼굴을 씻으라는 소린가? 볼을 두들기네. 그래서 이제 세수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 세수하신 것 같으시면 톡톡 수건을 두들기면 또 이제 손을 닦으시고, 또 톡톡 문을 두들기면 또 문 밖으로 나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주의와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망상과 환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망상 중에서 가장 흔한 망상 중에 하나는 환자가 물건을 어디다가 잘 두고 잊어버리고 없어졌다고 하시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범인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도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네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자신이 평생을 살던 집인데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원래 살던 집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 살던 배우자 보고 당신이 내 남편이 아니다. 나가라. 당신 누구신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것도 인지가 안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일단 같이 찾으세요. 그래서 물건을 같이 찾아보시고, 물건이 다행히 나오면 어머니 여기 있네요. 어머니가 여기다 두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만약에 못 찾으면 너무 찾는 거 힘든데 차 한잔 하시고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 드라이브나 좀 한번 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의를 다른 데로 환기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면 뭐 반복해서 잘 설명을 해드려야죠. 어머니랑 같이 제가 여기서 10년도 넘게 살았잖아요. 어머니가 잠시 착각하셨나 봐요. 여기가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배우자가 보고 내 배우자가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힌트를 주시는 것도 도움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내 목소리 몰라? 내 목소리 알잖아. 그리고 나랑 같이 여기서 어떤 일도 했었고
어떤 추억이 있었고 또 어릴 때 자식을 어떻게 키웠고 이렇게 공통된 분모로 말씀을 드리면 시각적인 인지뿐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인지, 과거의 추억 이런 걸로 내 남편이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과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알 수 있게끔 힌트를 줘서 기억을 되새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환청인 경우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환시도 많지만 환청도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쉽게 수긍하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긍정도 하지 마시고 부정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아 그러세요 어머니? 아 귀에서 소리가 들리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짜증도 나시고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한번 너무 그쪽에 몰입하지 마시고요. 저랑 이 일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다시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시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조금 환청에 의해서 느끼는 감정은 공감을 하되 뭐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침대 위에 고양이랑 뭐 강아지가 막 뛰어논다. 쟤네들을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커튼 뒤에 막 펄럭인다. 커튼 뒤에 검은 물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막 무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뭐 커튼을 이렇게 들춰보고 아 여기 아무도 없네요 어머니. 어머니가 잠깐 착각해서 보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침대를 보고 여기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었다고요? 여기 없는데요 어머니? 제가 치웠어요. 그냥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이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환청과 환시와 뭐 이런 거를 비약물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뭐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랑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고 하시면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추억이 있으셨어요? 그분이랑 뭐 과거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도 조금 좀 심리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가지시고 불안증도 없으시고 그 자체도 좀 잊어버리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망상과 환각을 조금 행동학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약물치료.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끝에 약물학적인 접근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니까 뭐 우울하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불안하면 항불안제를 처방하고 환청, 망상이 있으면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하고 또 막 기분에 굴곡이 있다거나 막 충동성이 있다거나 공격성이 있으면 기분 안정제를 처방하고 이렇게 약물로 처방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약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진정작용으로 졸릴 수도 있고 약간 정신을 멍하게 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잘 보시고 의사랑 상의해서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약물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 치매인 경우에 파킨슨 때문에 파킨슨 약물을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파킨슨은 도파민이 적게 분비돼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약물을 쓰면 도파민이 많아져요. 근데 도파민이 많아지면 환청과 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항정신병 약물을 쓰게 되죠. 근데 그 약물은 도파민을 줄여줘요. 그러면은 두 개가 상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파킨슨 증상이 또 악화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약을
적절한 용량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경과 의사 선생님과 정신건강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약을 좀 세게 해달라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약을 좀 강하게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에 노인분들은 소량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약에 예민하시고 민감하시고 낙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조금 더디 났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오라고 하시더라도 약이 적정될 때까지는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하세요. 언제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정답이 없죠. 가족 환경에 따라 다르고요. 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또 보호자분의 자세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치매 초기인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 같이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오는 이런 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센터 가는 것도 버겁고 힘들어지면 요양보호사분을 서비스를 신청해서 하루에 한 3시간 뭐 그 정도 집에서 볼 수 있게끔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마저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배회 증상이 아주 심하다든지 공격성이 심해서 집에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든지 자꾸 넘어져 가지고 사고를 일으키신다든지 소대변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아내야 된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시설에 모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셔서 Q&A 시간으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질문 이제 올라올 동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매를 앓는 사람도 힘들지만 치매를 옆에서 간병하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 24시간 나의 시간을 희생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고 싶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때로는 환자분에 대해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또 그래서 화를 내시기도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화를 낸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지시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환자분들을 옆에서 간병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계시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짜증나면 환자분한테 그대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도 눈치가 있으셔서 딸이 화를 내면 환자분도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또 반대로 화를 내세요. 그래서 자녀가 행복하고 즐겁고 우울하지 않은 게 결국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 뭐 일정 시간 요양보호사한테 부탁을 하든 돌아가면서 보든 자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환갑이 넘어서 머리 좀 쓰는 책이라든가 공부 뭐라도 해보라고 하는데 TV만 보고 사람들이랑 대화 정도만 합니다. 이 노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 책 같은 거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책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책 아니라도 돼요. 초등학교 그 산수책도 괜찮고요. 그냥 간단하게 시 같은 거 같이 따라서 읽는 것도 좋죠. 그래서 머리를 쓸 수 있는 책을 들여서 뭐 퍼즐도 괜찮고 이런 거를 해보면 좋은데 잘 안 하시죠. 제 환자분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오실 때마다 책 공부하세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하시는데 이분도 똑같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억지로 시킬 수는 없죠. 환자가 좋아할 수 있는 책, 환자가 관심이 있는 것을 뭐 재밌는 퍼즐 맞추기라든지 뭐 이렇게 색칠하기라든지 뭐 이런 환자가 그나마라도 좋아하는 책을 해보실 수 있게, 제 생각에는 환자가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책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환자가 좋아하는 책을 좀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TV를 보시더라도 뭐 뉴스도 좀 보고, 노인분들은 보니까 또 의외로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 비디오 뭐 TV 이런 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고, 대화하는 것도 좋죠.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좀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 어제 있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 이런 거를 되새길 수 있는 대화를 해서 인지 기능을 되새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매 안심센터, 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가시면 거기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이랑 한두 마디라도 하고 또 밥도 주고 이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주간보호센터를 적극적으로 권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같은 말을 계속해서 며칠씩 하는 것도 치매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죠. 제가 아까 반복적인 말과 행동 심리 증상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치매가 되면 뇌에 안 좋은 물질이 축적이 돼서 이런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을 되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뇌에 손상을 입어서, 또 기억이 없어서, 또 불안해서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또 하시는 것도 강박적인 증상처럼 보이는데 치매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가 바뀌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 얘기했으면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데 꽂히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데 꽂히시고, 그래서 주제를 바꾸고 주의 집중을 바꾸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평촌에 계신 분이 또 질문을 주셨네요. 어지럽다고 하는 것도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뭐 치매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어지러움증은 워낙에 이유가 많아요.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의 전정기관이 안 좋을 때도 어지럽고, 뇌 혈액순환이 안 돼도 어지럽고, 뭐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빈혈이 있을 때도 어지럽고, 심리적으로도 어지럽고, 치매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움증의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에서 전정기관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경과에서 혹시 뇌에 혈관이 막힌다거나 뭐 좁아진다거나 이래서 어지러운 건 아닌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지러움증과 치매가 연관은 있지만 치매 자체가 뇌가 퇴행돼서 뇌가 쪼그라들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연관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이게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워낙에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많기 때문에요. 선생님, 우울증과 치매가 연관이 있을까요? 이름이 아주 예쁘네요. 쪼꾸송이 얌얌얌님이 말씀 주셨는데, 반대로 행복하게 살면 치매 예방에도 좋을까요? 그렇죠. 가성치매라는 게 있거든요. 겉보기는 치매랑 똑같아요. 그런데 가짜 치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멍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날짜를 물어봐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잘 살펴보면은 그 이면에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치매약이 아니라 우울증 약을 드시면 회복이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오셨는데 치매라고 오셨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면담을 해보니까
우울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약이 아니라 우울증 약을 드셔서 회복이 되셔서 인지 기능이 제 자리로 돌아오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테 가성 치매,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당연히 행복하게 살고 우울하지 않으면 치매 예방에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지내시면 그만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치매 예방도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간에는 손을 많이 쓰는 일, 피아노 치기, 호두 돌리기 하면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치매는 완치란 개념이 있나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치매는 완치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완치되는 치매도 있습니다. 가역성 치매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수치가 떨어져서 생기는 치매라든지 아니면 뇌 종양이 갑자기 생겨서 생기는 치매라든지 뇌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치매라든지 이런 거는 뭐 종양을 떼어내고 혈관을 뚫고 비타민 수치를 높이고 이래서 완치를 해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치매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병이나 뭐 전두축두엽 치매나 루이체 치매나 파킨슨 치매인 경우에는 한번 시작이 되면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완치하기가 쉽진 않으세요. 그래서 나빠지는 속도를 늦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치매는. 그리고 손을 많이 쓰는 일, 피아노, 호두 돌리기 이런 거는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그 가장 치매에 도움이 되는 치매 예방 방법이 하루에 한 40분에서 50분씩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치매에는 도움이 된다고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발을 계속 톡톡톡톡 친다든지 손을 호두 돌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문헌에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밖에도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그다음에 강아지랑 노는 것, 그다음에 향을 맡는 것, 그다음에 직접 활동을 하고 참여하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메리 포핀스 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조심스럽게 남편하고 상의는 해봤는데 갑자기 흥분하셔서 심하게는 몇 시간을 욕하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세요. 아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고통에 가까워서 혹시 진정제 같은 약을 드리는 경우가 있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연세는 100세 가까우세요. 아주 장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건 좋은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좀 많이 힘드시죠? 제가 보기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파국 반응 좀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네요. 갑자기 흥분하셔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욕하고 쫓아다니는 거 보면 아마도 머릿속에는 약간 망상이 있으신 것도 같아요. 쟤네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쟤네들이 내 흉을 보는 거 아닐까? 쟤네들이 나를 어디다가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내 돈을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런 피해 망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환청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귀에서 이제 쟤네들이 지금 당신 욕을 하고 있다. 쟤네들한테 빨리 쫓아가서 쟤네들을 쫓아내라. 뭐 이런 식으로 환청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급 반응이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비약물학적인 방법으로 주의를 딴 데로 돌려보시고 만약에 해도 안 되시면 약물 치료를 쓰시면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진정할 수 있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해서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약물을 드리면 피해 망상을 좀 줄여주고 환청을 줄이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막 행동학적인 이상을 좀 잠잠하게 해 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약을 쓰면 약간 졸리세요. 그래서 조금 졸음에 빠지실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환자분도 본인이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으시거든요. 치매가 계속 나쁘진 않고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보통 이제 저녁에 많이 나빠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도 많이 괴롭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약을 먹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대학병원 가셔서 이 사정을 말씀하시면 처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고민하시지 말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희정님 질문 주셨네요. 어머니가 75세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갔는데 치매기가 있어 요즘 약을 드신다고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언제쯤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 심각하나요? 5년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하셨나 봐요. 75세시면 생물학적인 나이가 이제 운전면허증은 그만하실 때도 됐어요. 보통 뭐 65세 이상이 넘으면 서서히 운전을 이제 접기 시작하시거든요. 요즘은 뭐 다들 건강하시니까 75세 정도까지도 운전을 하시는데, 나이가 드시면 치매뿐만이 아니라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뭐 차가 튀어나온다든지 막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운전 기능이 좀 떨어지세요. 반사신경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면 이제 운전을 좀 안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요, 이제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뭐 CDR 척도, GDS 척도, MMSE 척도, 이런 치매 척도가 있는데, 그 치매 척도가 몇 점 이상이다 이러면 이분은 좀 운전하기가 어렵겠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죠. 이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셔서 약도 드시고 계시니까 운전은 안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반납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치매기가 있다고 하면은 운전을 좀 안 하시도록 잘 설득을 해 보시고요. 통계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려는 나이가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100세까지 정정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0세 벌써 나빠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 거는 따로 나이를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닥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주간보호센터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서비스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보통 요양원에 갈 때 제 환자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소대변을 못 보신다든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셔서 사고 날 뻔 하셨다든지, 집 안에 가스불이라든지 이런 거가 위험해서 자꾸 낙상을 일으켜서 뭐 골절 때문에 위험하신다든지, 뭐 일단 먹고 소대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심각할 때, 본인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이 줄고 영양이 좀 안 좋아지고 이래서 뭐 폐렴에 걸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을 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꾸라다님, 어떤 것을 생각해 놨다가 자꾸 까먹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가도 먹었던 그거 머리는 아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것도 치매 증상일까요? 물론 정확하게 신경인지기능 검사를 해봐야 원인은 치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있겠죠. 신경인지기능 검사를 하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언어기능, 시각, 공간, 지각력,
실행 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이게 치매이신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는 경우에는 치매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거 하면서 옆에서 힌트를 주거나 탤런트 이름에 뭐 앞글자를 얘기해 준다든지 뭐 중간 글자를 얘기해 주어서 그 사람 생각이 난다든지 이러면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그거 하고 끝내 계속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된다. 이러면 치매일 가능성이 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한번 그런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네요. 선생님, 치매 초기 증상 중 성격이 변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잘 아시네요. 그중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화를 계속 내시게 두는 게 좋을까요? 치매 환자분들 중에 성격이 변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주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물론 알츠하이머 병도 성격이 변하지만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있는데요. 전두엽과 축두엽이 위축이 돼서 생기는 치매인데 그런 분의 경우에는 인지기능이나 기억력은 나중에 나빠지고요. 성격이 먼저 변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격도 변하고 화도 잘 내고 에티켓도 안 지키고 좀 자기 고집이 많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착각하기 쉽죠. 이건 치매가 아니라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화를 계속 내시게 두는 게 좋을까요? 뭐 힘드시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 항우울제라든지 항정신병 약물이나 약을 살짝 드리면 이런 성격 변화, 화, 예민함, 짜증 이런 게 좀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요즘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좀 없애고 치매 예방도 되는 약이 있다고 하니까 좀 편하게 마음 잡수시고 병원 가서 저랑 좀 같이 진찰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주의 집중을 바꾸셔야죠. 일단 화를 내시면 일단은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화를 내? 이러면은 두 분이 싸우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화를 내는지 일단은 잘 들어주시고 그렇군요. 그러실 수도 있었겠어요. 이렇게 공감을 해드리면서 딴 데로 주의를 바꾸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왜 화를 내시는지 이유도 없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두 분이 싸움밖에 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장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는데 왜 나한테만 저러실까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멀쩡하지 않으세요. 치매는 병이다 생각하시고 뇌에 손상을 입어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드럽게 차분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어머니께서 치매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무릎도 안 좋으신데요. 몇 년 전에 넘어지셔서 어깨뼈가 부러지셨습니다. 무릎도 안 좋으신데 어깨뼈까지 부러지셨네요. 어떠한 이유라도 운동하시기가 힘들다면 치매도 더 빨리 나빠지시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하세요. 운동을 안 하시면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자극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치매가 좀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무척 안타까워요. 제가 운동하세요 말씀을 드리면 무릎 수술을 해서 꼼짝을 못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또
또 운동하세요. 그러면 허리가 아픈데 내가 나가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뭐 이렇게 섭섭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외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파서 못해 하시지만 정형외과 의사나 재활의학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운동하시라고 하세요. 아픔, 통증에도 불구하시고 그런데 아프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칭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극을 자꾸 주세요. 뭐 책이라도 읽으시던지 글이라도 쓰시던지 색칠이라도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자극을 주어서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기가 힘들면 치매도 나빠질 수는 있지만 다른 자극을 이용해서 재활 치료 그런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치매를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50분에 걸쳐서 쭉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치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동심리 증상에 대해서 비약물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 혹시 또 다음 시간에 연장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매에 대한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